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캐빈베스트만 허종국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1월 17일 금요일이고요. 바로 어제 나왔었던 아시아나 항공의 따끈따끈한 분할합병 공시 관련해서 정리 드려보겠습니다. 사실 아시아나 항공과 관련해서는 지난 4년 동안 계속해서 시끄러웠습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 인수 합병을 발표를 하면서 굉장히 큰 메가 캐리어 두 회사가 합쳐진다는 소식에 사실 공정거래법상 그리고 각국의 독점 관련된 위원회들이죠. 이 심사를 받는데 되게 오래 걸렸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유럽 쪽하고 미국 쪽에서 독과점을 우려하면서 여러 가지 조건들을 내걸었고 그 조건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합병을 승인을 해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4년 동안 이 인수합병권이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었었는데요. 최근에서야 유럽하고 미국 쪽에서 이 딜을 승인을 하면서 그 이후에 포스트 딜 절차가 계속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를 하면서 아시아나 항공이 여객 사업 쪽에서 가지고 있는 유럽 노선을 몇 개를 슬롯을 반납하라 라고 하는 요구를 들었고요. 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가 매각이 되면서 그것을 에어인천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가져가면서 그 딜이 이루어지고 있었죠. 근데 어제 1월 16일이었죠. 어제 아시아나항공에서 분할합병 공시가 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그러면은 그동안의 화물사업부 매각하고 유럽 슬롯 반납하는 거랑 조금 다른 이야기인가 싶어서 살펴보니까 에어인천에다가 화물사업부 매각하는 건 그 딜을 분할합병으로 가져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분할도 어려우시고 합병도 어려우신데 이 분할합병이라는 거를 통해서 아시아나 항공이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에 넘긴다고 하는 그 소식에 조금은 이 구조를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저도 이거를 조금 스터디를 하고 정리를 하다 보니까 단순히 딜 구조 뿐만 아니라 이 앞뒤의 맥락적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건 알고 가셔야 되겠다. 왜 굳이 아시아나 항공이 이러한 선택을 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어제 16일 날 떴었던 회사 분할합병 결정이고요. 요거 잠깐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건 분할합병은요. 아시아나 항공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화물기를 이용해서 국제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및 그 부수 사업을 물적 분할하는 겁니다. 첫 번째 확인하셔야 되는 거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죠. 그리고 에어인천에다가 흡수 합병시키는 방식의 분할합병이다. 자, 두 번째 포인트 나왔습니다. 흡수 합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할 회사는 그러니까 남아있는 아시아나 항공은요. 분할합병 대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으로 존속을 하고요. 어쩌고 저쩌고 교부금 물적 분할합병으로 방식으로 합니다. 라고 일단 그 서문에다가 써놨습니다. 그래놓고 그 공시에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남아있는 분할하고 나서 아시아나 항공은 얼마가 남냐 그랬더니 뒤에서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자산에 한 13조 정도 되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조가 줄여서 11조가 남고요. 부채 11조 조금 안 되게 남고요. 자본 총계가 굉장히 조금 남습니다. 이게 되게 웃기죠. 800억 자본 총계 800억짜리 굉장히 조그만한 회사가 되는 거죠. 그래놓고 분할합병 교부금으로 4,700억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합병이라고 하면은 상대방 주주들한테 내가 어떤 저 회사를 합병을 할 때 상대방 주주들한테 합병 대가라는 걸 줘야 됩니다. 이걸 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주식을 발행을 해서 주는 거고요. 두 번째가 현금을 주는 겁니다. 보통 일반적으로는 내 주식을 발행해서 주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합병이라고 하는 것까지 갈 정도면 굉장히 큰 딜임, 그 회사 입장에서는 큰 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편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순현금으로 그걸 대응하기가 좀 어려운 경우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 주식을 신주 발행을 함으로써 합병 대가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번 분할합병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나항공이 에어인천한테 그대로 4,700억의 현금을 교부받는 현금 지급 방식의 합병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구조를 정리드리면 이런 겁니다. 구조가 원래는 아시아나항공이 여객사업부, 화물사업부, 물론 다른 사업부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주로 가지고 있었다고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보죠. 여기서 화물사업부를 물적 분할을 통해서 별도 법인으로 떼어낼 겁니다. 자, 물적 분할이라고 하는 건 인적 분할하고 어떻게 다르다고 말씀을 드리죠. 네, 그렇죠. 새로 신설되는 법인의 주식 100%를 기존 법인, 즉 모회사가 가져가는 구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밑에 합병하기 전에 아시아나항공 밑에 100% 자회사 화물사업부가 하나 생기는 구조입니다. 그 상태에서 에어인천이 화물사업부를 합병 가져가는 거예요. 가져가는 대가로 교부금을 아시아나항공한테 4,700억을 주는 거고요. 아시아나항공은 에어인천한테 화물사업부 요 법인 주식을 100% 넘기는 그런 구조가 되겠죠. 첫 번째로 그냥 투자자 여러분들이 위해서 확인하시면 좋은 게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합병이 됐든 인수가 됐든 기업의 가치에 굉장히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 같은 경우는 주주총회가 있을 때
주매청, 주식매수 청구권을 받는다고 말씀을 드리죠. 이번에 아시아나 항공의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물론 지금 보니까 아시아나 항공 주가가 꽤 높게 지금 매수 예정 가격보다는 높게 형성되어 있기는 하지만 혹시 뭐 저희가 주주총회 끝나는 그 기간까지 중간에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주가가. 그럴 때를 대비해서 아시아나 항공 주주 여러분들께서는 적어도 매수 예정 가격에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를 엑시트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용의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이 부분을 조심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주주라고 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그냥 던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반대이사라고 하는 걸 서면으로 회사에다가 통지를 해줘야 돼요. 이 반대이사 통지를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뭐 주주총회에서 여러분들이 반대를 실제로 투표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식 매수 청구권은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주식 매수 청구권이라고 하는 건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회사에서 주주총회를 하기 전에 반대하는 소액주주들이 어느 정도 될까 그거를 미리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런 액션도 없다가 반대이사 통지도 아무것도 하지 않다가 그냥 갑자기 당일날 가가지고 우르르 가서 반대를 해버리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거에 대비하거나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통해서 나갈 주주들은 미리 나가라. 남아있는 찬성하는 주주들끼리 이걸 한번 잘 해볼게 라고 엑시트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대이사 통지를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 반대이사 표지를 던지면 혹시라도 주총회 가서 내가 무조건 반대표를 던져야 됩니까?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주총회 가서 찬성 던지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주주총에서 찬성을 던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전에 반대이사 표시를 했다고 하더라도 주총에서 찬성표를 던지게 되면 여러분들 주식 매수 청구권을 그 뒤에 행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다고 반대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이사 통지를 안 하면 주총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반대해도 주식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리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든가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고 싶다라고 하면 첫 번째 서면으로 회사에다가 반대이사 통지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주총회 가셔서 뭐 안 하셔도 상관없기는 합니다만 주주총회 가셔서 꼭 반대표를 던지셔야 여러분들이 예정대로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다는 말씀 전달해 드리고 여기 화면 보시는 것처럼 매수 예정 가격은 얼마라고요? 355원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시아나 항공의 주주라고 하신다면 아시아나 항공 주식 주가를 계속해서 살펴보다가 만약에 주총 직전에 얘가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주식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시고 나가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일단 반대이사 통지는 웬만하면 해두십시오.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지금 공시 들어가시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통지할 수 있다라고 써놨거든요. 그거 꼭 통지하셔서 여러분들이 유사시에 좀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배경을 만들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저희가 이제 진짜 스터디다운 스터디를 한번 해볼게요. 사실은 저는 아시아나 항공이 화물사업부를 에어인천한테 매각한다는 것 자체는 알고 있었어요. 뭐 모두가 알고 있었죠. 뉴스에 뜨니까요. 근데 저 같은 이제 회계쟁이들 그리고 재무쟁이들 입장에서 화물사업부를 매각한대 라고 하면 첫 번째 떠올리는 거는 사업양수도 계약 아니면 자산양수도 계약을 떠올립니다. 사업부를 매각을 하는 거니까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을 하겠죠. 근데 이번에 분할 합병이 나오는 거를 보고 이거는 조금 재밌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왜 굳이 자산 양수도나 사업 양수도가 아니고 분할 합병이라는 거를 통해서 이번 화물 사업부를 사실상 매각을 해야 됐을까를 좀 고민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세 가지 이유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로 이거는 기사 찾아보시면 얼마든지 나올 겁니다. 이번에 에어인천이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 사업부를 가져가면서요. 아시아나 그 화물 사업부의 차입 부채를 전혀 가져가지 않습니다. 또 하나 가지 않고요. 화물 사업부의 영업 자산 그리고 영업 부채 정도만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근데 만약에 사업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면 이 사업에 붙어 있는 자산 부채를 다 또 하나 가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선택권이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에어인천은 분명히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차입 부채를 안 가져가는 조건으로 이번 화물사업부 M&A를 체결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분할합병. 분할을 할 때는 조금 이제 회사가 유연하게 분할할지 말지 각 항목들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선택했었던 게 아닐까라고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세금과 관련된 부분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저는 재무 쪽은 뭐 전문가지만 세무 쪽으로는 제가 그렇게 딥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아주 얕은 지식으로만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지 구체적으로 이게 정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확인해 본 적이 없어서 혹시 세무 쪽으로 잘 아시는 시청자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정정해 주실 필요가 있으면 정정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사업양수도나 자산양수도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요, 내가 넘기는 자산 부채에 대해서 일일이 세금이 붙게 됩니다. 그걸 일일이 그리고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내가 뭐 비행기를 넘기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원가 대비해서 양도소득을 내야 되고요. 가져가는 에어인천 쪽에서도 취득세 일일이 내야 되고 하는 이런 굉장히 세금 관련해서 좀 번거로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근데 합병, 분할을 통해서 그냥 주식 전체를 가져가게 되는 합병을 하게 되면요, 포괄적 승계라고 보기 때문에 과세 이연이 될 수 있는 항목들이 조금 있고요. 세금을 절약해주는 그런 조항들도 조금씩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금 차원에서도 좀 신경이 썼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로는 매각 절차가 용이해진다는 게 있어요. 물론 여기서 제가 뭐 주주총회를 해야 되고 안 해야 되고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주주총회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의 관점에서는 오히려 분할합병으로 가져가는 게 양쪽 법인에서 다 주주총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불편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매각 절차라고 하는 거는 경영을 하시는 실무진들 입장에서 자산양수도나 사업양수도를 가져가게 되는 경우에는 내가 어떤 자산은 넣고 빼고 어떤 부채는 넣고 빼고 하는 것들을 하나하나 협상을 하면서 가져갔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딜레이가 됐을 거란 말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인수해가는 거는 4년의 딜이 걸렸는데 아시아나 이제 화물사업부가 매각이 되는 거는 사실 저희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6개월 조금 더 됐을 거예요. 얘기는 미리미리 나오고 있었지만, 그러니까 아마 이 딜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인수합병 이라고 하는 그 타임라인과 같이 맞물려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되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산양수도 사업양수도를 선택했다면 조금 시간이 딜레이가 될 수 있는 그런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매각 절차가 조금 더 용이하기 때문에 분할합병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하는 게 제 해석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분할 대상이 되는 화물사업부의 실적 혹은 재무제표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사실은 그전에는 그냥 사업부로 합쳐져 있기 때문에 아시아나 항공의 그냥 재무제표를 보게 되면 여객사업부하고 화물사업부가 그냥 하나의 숫자로 합쳐져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화물사업부가 구체적으로 얼마큼 차지하는지는 저희가 일일이 발라내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 기회에 한번 보자는 거죠. 분할 대상이 되는 화물사업부, 카고사업부는요, 자산 총계가 7,700억 정도 되는 사이즈랍니다. 그 중에서 지금 유형자산이죠. 유형자산이 5,700억, 이게 항공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부채가 3,300억의 가치를 해서 자본 총계가 4,400억짜리 기업을 넘긴다. 그거를 4,700억이 넘긴다 하는 그런 딜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제가 구체적으로 뒤에서 다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기 전에 분석 포인트를 몇 가지 뽑아보자면, 첫 번째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부채 내역들 중에서 정말로 차입 부채, 이자 비용이 발생되는 차입 부채가 없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물론 여기 유동성 리스 부채하고 리스 부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사실상 영업 부채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 리스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유형자산에 연동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안 보내고 얘만 보낼 수는 없어요, 회계적으로. 그래서 리스 부채를 제외하고 뭐 차입금이라든가 사채 이런 것들은 정말로 하나도 넘어가지 않는다는 포인트를 잡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본 총계가 지금 4,400억의 평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계법인이 이번 지금 3분기 말 기준으로 실사를 돌려보니까 자본 총계가 4,400억의 평가가 된다는 거죠. 순자산 가치라고 보면. 근데 실제로 넘기는 가치는 4,700억이니까 약간 프리미엄 가치로 한 300억 정도가 반영되어 있는 M&A 딜이다 판단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4,400억이라고 하는 게 저희가 약간 스터디하는 관점에서는 손익계산서를 통해서 이걸 추정할 수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자료는 앞에 자료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그 분할합병 공시에 가시면 첨부문서 쪽에 보시면 외부 평가 기관의 뭐 평가 의견서인가? 그라고 하는 그 서식이 있어요. 그게 이번 케이스를 실사한 이촌회계법인에서 만든 자료거든요. 거기 들어가 보시면 어떻게 지금 가치를 뽑았느냐라고 보면 여기 아주 전형적으로 저희가 흔히 말하는 DCF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작성한 자료입니다. 제가 참 이제 회계법을 준비하는 친구들 그리고 증권사 준비하는 친구들 데리고는 이런 거 케이스를 뺑뺑이를 많이 돌리고는 하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걸 일일이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근데 다만 과거 실적을 바탕으로 미래 실적을 매출액부터 추정을 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숫자가 잉여 현금 흐름입니다. Free Cash Flow라고 하는 그거를 일일이 추정을 하고 뭐 현재 가치를 땡겨오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분 가치를 뽑아내는 요 매출분만 한번 살짝 보실게요. 지금 원래 아시아나 화물사업부가 2조 3천억, 2조 4천억 그리고 1조 3천억으로 떨어져 있다가요. 2024년도 4분기 추정이 지금 한 요거 합쳐가지고 한 1조 2, 3천억 정도 23년도에 비슷하게 나올 것 같고요.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성장한다라고 보고 있냐면 요 회계법인은요. 2027년도부터 본격적으로 회복한다고 보고 있어요. 2026년도까지는 현재 1조 2천억에서 1조 3천억 정도의 매출액을 유지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뒤부터 조금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영업이익도 보시면 2026년도까지는 영업이익 전망을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본격적으로 2027년도부터 영업이익이 700억 조금 안 되는 수준으로 확
퀀텀 점프를 하면서 그때부터 성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2026년도까지는 우리가 조금 글로벌리 불확실한 이런 항공산업의 동향을 조금 잘 순중하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 기업을 실사한 이촌 회계법인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작업을 해봤냐면요. 지금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사업부가 이번에 지금 실사가 된 게 작년 3분기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3분기 아시아나 항공의 전체 재무제표를 보면 두 회사를 좀 화물사업부하고 여객사업부를 좀 비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찾아봤어요. 자, 지금 왼쪽에 보시는 것들이 지금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화물사업부와 관련된 재무제표고요. 오른쪽이 작년 3분기 보고서 기준으로 아시아나 항공의 연결 재무제표를 그냥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요 오른쪽의 숫자들에서 왼쪽 숫자를 빼면 남아있는 아시아나 항공의 뭐 여객사업부를 비롯한 다른 사업부들의 가치가 잡히겠죠. 자산 총계를 보시면 화물사업부가 7,700억이에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아나항공의 자산 총계가 한 13조 정도 잡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화물사업부가 순수하게 차지하고 있는 자산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고요. 부채 총계도 3,300억. 아시아나항공의 연결 부채 총계는 12조. 그러니까 거의 안 떨어져 나오는 거야. 아시아나항공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여객사업부, 화물사업부 전체에 걸쳐서 잡히고 있었던 그런 차입부채는 안 잡히고 있는 거고요. 자본 총계는 근데 지금 보시면 6,700억에서 4,400억이니까 상당히 많이 넘긴다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손익계산서로 와보시면요. 요거 3분기 기준으로 갈게요. 화물사업부의 3분기 누적 매출액이 1조가 조금 안 되는 숫자예요. 근데 지금 연결 기준으로 6조니까 나머지 5조 정도의 매출은 여객사업부를 비롯한 나머지 사업부들에서 나타난다는 걸 아실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비중으로 치면 한 6분의 1 정도가 되겠죠. 근데 영업이익이 되게 특이해요. 영업이익은 지금 726억이에요. 연결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500억이니까 2,500억에서 700억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 3.5분의 1 정도 될 것 같거든요. 얼추 머릿속으로 계산을 해보면.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가져가셔야 되냐면 화물사업부의 마진을 상당히 좋게 계산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가져가셔야 돼요. 전체로 쳤을 때는 2,500억인데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화물사업부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근데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는 것은 그만큼 화물사업부의 매출 비중이 마진 비중이 높다는 거고요. 순이익 기준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3분기 누적 기준으로요. 순이익은요. 마이너스 660억이에요. 누적 기준으로. 근데 지금 3분기 화물사업부의 3분기가 플러스 550억이잖아요. 그럼 쉽게 말하면 여객사업부에서 사실상 1,000억 정도의 적자가 나고 있다고 회사는 내부적으로 그냥 계산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보면서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여객사업부가 저 정도로 적자가 나고 화물사업부가 저 정도로 상대적으로 그렇게 좋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에어인천 입장에서는 왜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를 받아올 때 부채를 안 떠안아가겠다라고 했을까? 그리고 반대로 아시아나항공은 왜 여기다가 OK 사인을 보냈는가라고 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여기다가는 안 적었는데 너무 단순한 거라서요. 첫 번째로는요. 아마 화물사업부에 배정이 되어 있는 그런 차입 부채를 정말로 다 떠안아가는 구조로 가져갔다면 화물사업부의 손익계산서가 그렇게 예쁘게 안 나왔을 겁니다. 앞에서 화물사업부의 당기순이익이 550억 정도가 나와 있었는데 여기서 이자 비용을 빼고 이자 비용이 상당하거든요. 아시아나항공이. 이거 제대로 반영을 했으면 제가 봤을 때 아마 단기 순손실 떴을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는 에어인천이 가져가기가 굉장히 불편하죠. 그게 첫 번째가 있을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도요. 매각대금을 많이 확보하려면 부채를 넘기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마법인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저희가 뭐 기업 가치를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겠습니다만 흔히 그냥 멀티플로 때린다고 치시죠. 그럼 순이익 곱하기 몇 배, 뭐 순자산 가치 곱하기 몇 배, PER, PBR 이런 식으로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화물사업부의 부채를 그대로 놓으면 순자산의 사이즈가 작아지죠. 근데 그 순자산 사이즈 곱하기 멀티플을 떼겨서 매각 대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럼 만약에 멀티플이 뭐 6배, 7배라고 저희가 한번 가정을 해보시죠. 그러면 부채를 넘겼을 텐데 그 부채는 순자산에다가 마이너스 계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부채가 뭐 100억이라고 쳤을 때 100억 곱하기 7배만큼의 매각 대금을 내가 희생시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 매각 대금을 한 번에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넘겨져 가는 화물사업부의 자본 사이즈가 조금 컸어야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채 사이즈는 조금 작았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런 태클을 거실 수가 있죠. 아니 어쨌든 그러면 남아있는 부채를 다 자기가 감당하겠다는 건데 그럼 아시아나항공의 주주들은 무슨 죄냐? 자, 아니죠. 그렇게 돼서 멀티플이 매겨져서 확보한 4,700억의 교부금을 그 대가를 가지고 합병 대가를 가지고 기존의 원가로 잡혀져 있는 차입 부채들을 어느 정도 상환을 해주면 되니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아시아나항공의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을 가져가는 대한항공 입장에서도 조금 재무 관리를 하기 좀 편안한 선택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기업 가치 펀더멘탈 관점에서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손해보시는 구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는 김에 하나 짚어드리고 싶은 게 그럼 이번에 4,700억이라고 하는 그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비싼 거냐라고 보면 아시아나항공 사업부의 지금 3분기 누적 순이익이 550억이라고 앞에서 보여드렸죠. 그럼 연유라 해서 곱하기 3분의 4를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한 700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얼핏 계산을 해보면. 그럼 700억을 기준으로 4,700억이다라고 하면 한 6.5배 정도 받는 밸류에이션 아닙니까? 제가 살펴보니까 이익이 나고 있는 대한항공 기준으로 현재 퍼가 한 6배에서 8배 사이 정도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부가 그렇게 헐값에 매각되는 그런 구조까지는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다른 고객분들도 직접 오프라인 강의를 통해서 만나 뵙는 분들을 통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조금 이거 뭐 이렇게 가져갈 때는 무조건 헐값으로 팔리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 딜 같은 경우는 그렇게 헐값에 넘어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업계 내에서 평균적으로 받고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을 기준으로 매각 대금이 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유, 아시아나항공이 부채를 떠안아가는 에어인천으로 넘기지 않는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요거는 뇌피셜이니까 그냥 뭐 한번 생각을 해본 거니까요. 너무 이렇게 공식적으로는 안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한항공의 입장에서 저도 그동안 뭐 수많은 CFO 분들과 이제 대화도 해보고 컨설팅도 해보고 하다 보면 이분들의 입장에서 저는 이걸 고려했었을 것 같아요. 만약에 대한항공 입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이 넘어온단 말이죠. 이제 최종적으로 딜클로징이 되겠죠. 그때 넘어오는 아시아나 자본이 너무 크잖아요. 그렇게 되면 ROE가 쭉 떨어집니다. 앞으로. 왜냐면 아시아나 항공이 지금 약간 차 떼고 포 떼고 넘어오는 느낌이잖아요. 여객 유럽 노선 몇 개 주고 화물 사업부 떼고 이러고 남은 여객 노선만 어떻게 보면 들어오는 거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장 짧은 시간 안에 시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나기는 힘들 거예요. PMI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아시아나 자본이 갑자기 럼섬으로 쾅 하고 우리 재무제표 대한항공 재무제표에 들어오게 되면 ROE가 떨어지게 돼요. ROE라고 하는 거는 자본 총기분의 순이익이잖아요. 그러니까 순이익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데 ROE 분모에 들어가는 자본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면서 단기적으로는 ROE가 떨어지면서 아시아나 항공이 굉장히 성장성이 떨어져 보이는 그런 부작용을 좀 감내해야 되거든요. 이런 부작용을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근데 반대로 에어인천에다가 부채를 안 넘기고 자기가 부채를 떠안아오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그럼 아시아나 항공 쪽에서 넘어오는 순자산 가치 즉 자본 가치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회계적으로. 그럼 나중에 향후에 ROE를 계산을 할 때 순이익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데 자본은 굉장히 조금만 올라가면 ROE가 오히려 높아질 수도 있는 그런 개연성이 생기거든요. 제가 CFO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도 조금 고려하면서 움직이지 않았을까 싶더라고요. 물론 경영쟁이 재무쟁이로서의 그냥 제 내피셜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하지만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방향으로 조금 창의적으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긴 영상이 되었는데요. 아시아나 항공이 대한항공에 넘어가는 그런 딜이 최종적으로 클로징이 되고 하는 과정 속에서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사업부가 에어인천에 매각이 되는 과정, 근데 그 수단으로 재무구조로 분할합병을 선택을 했다. 분할합병을 왜 선택을 했을까? 선택을 하는 과정 속에서 에어인천은 왜 아시아나 항공의 화물사업부 부채를 안 떠안아가고 아시아나 항공에 남겨뒀을까 하는 측면에 대해서 재무 분석하는 재무쟁이 입장에서 한번 해석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